아침에 매일 경제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주요 신문 각 일면은 어떤 기사를 담고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여기 있군요. 일면 톱 기사로 두 가지 기사가 좀 들렸는데 보겠습니다. 미국이여 개도국도 수입 장벽을 쌓고 있다. 무역 강국,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인데 발목 잡힌 수출이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미국발 보호무역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우리의 수출길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기사 보시죠. 어제 유튜브 때문에 답답하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90분, 거의 100분간 먹통이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2005년 출시 후 첫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유를 모른답니다. 아직까지. 어떤 분들은 소송도 하겠다. 미국에서는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일면 톱 기사로 국책 연구기관들의 돌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돌변을 지적한 걸까요? 최저임금 인상 이런 첨예한 이슈가 있을 때는요. 박근혜 정부 때는요. 고용 감소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더니요. 정권이 바뀌니까 소득 격차를 줄인다 또 이렇게 보고서를 낸답니다. 그래서 국책 연구기관들의 이런 돌변이다 이렇게 지적한 기사가 있고요. 또 옆에 보면요. 서울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현금 매달 20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학원비, 책값 지원한다는 명분인데요. 일각에서는요. 실제 이 돈이 어디 쓰는지 확인도 안 할 텐데 이게 과연 제대로 쓰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유총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유치원들의 단체죠. 지도부 7명 비리 유치원 운영했다. 이렇게 한겨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 이사장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주회장들까지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운영비로 가족에게 특혜를 준 내용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앞에 세 기사는 조금 문제가 있는 기사인데 이 기사는 참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휠체어 대신 로봇 입은 11살 체이 걷는 느낌 좋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리, 팔, 마비, 희소질환 앓는 소녀 국내에 개발한 로봇인데요. 엔젤 슈트입니다. 이름이 엔젤 슈트입니다. 이 엔젤스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10kg 로봇을 입고 6분간 100m나 걸어갔답니다. 이런 기술 빨리 만들고 빨리 확산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김윤철 경희대 교수, 김관호 계명대 교수, 그리고 이경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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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침엔 매일경제가 다룰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침엔 톡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아이들 밥. 아이들이 먹는 밥 갖고 장난치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가 있군요. 그리고 한미 엇갈린 시각. 대북 문제 같군요. 그리고 우병우의 10억. 굉장히 지금 많은 얘기거리가 있고요. 제주 예멘인 339명 얘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 사립 유치원 얘기가 또 나왔군요. 보겠습니다. 그동안 덜 줬나? 유치원 비리 터지자 급식 과일 주문이 4배로 늘었다. 이건 무슨 소릴까요? 지금 보면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밑에 부분에 있네요. 유치원 30곳을 상대로 납품하는 하도급 직원이라고 밝힌 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분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 있습니다. 신학기라 원아들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요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신학기라 원아들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귤, 사과, 포도감 등 주문량이 한 유치원장 4배 정도 늘었다. 야채는 2배, 계란은 2배 이상. 이게 뭡니까 그럼?
그동안은 그럼 안 썼다는 얘기네요. 써야 되는데. 자, 그리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한 식재료 업체 직원의 고백. 급식비 횡령 100대. 유치원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제목에 달려 있습니다. 급식비 통장으로 개인 지출, 업체와 짜고 영수증 부풀리기, 물탄 우유의 시리얼. 어머님들 가슴이 무너집니다. 유기농 우유 먹인다고 알린 후 일반 우유와 섞어 내놓기도 했다. 아이들 먹는 것 같고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겁니까? 도대체. 돈이겠죠? 이유는. 옆에 또 보겠습니다. 두부 두모로 50명분 국 끓여. 어린이집도 비리마냥. 민주노총 보육지부 등에서 어린이집 교사 200여 명으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72%가 이르는 교사들이요. 급식 비리를 목격했다고 진술합니다. 입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큰일입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어른들께서 아이들 먹는 걸 갖고 왜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이 저출산 시대에 예. 각 집에 아이 한 명들 주로 2명 있는 집보다 1명 있는 집도 예. 많잖아요. 예. 다들 집에서는 왕자 공주인데 예. 나가서는 저렇게 뭐 우유도 물 타는 거 먹이고 시리얼에도 뭐 타 먹이고 예. 또 과일 같은 것도 오히려 뭐 이번에 비리 그렇죠.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수요가 들었다는 거예요? 안 사던 거를 그냥 4배나 사고 이게 참 저는 구한말에 이모군란 때 왜 임금 줄 게 없어서 쌀에다가 예. 모래 섞어서 줘가지고 예. 이모군란 났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유치원 이게 사학이 이렇게 엉터리인가 이렇게 예. 싶어서 정부에서 그동안에 너무 방치한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 교육을 예.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좀 책임지고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예. 편의점이나 치킨집 운영하듯이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예. 전 유치원 중에서 한 75% 정도가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그냥 방치해버리니까 법도 없고 회계도 그냥 엉망으로 예. 동네 집에서 가계부 쓰는 것만큼도 못하고 제도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이런 문제가 좀 총체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느냐. 어제도 뭐 이 프로에 예. 국회의원 한 분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두 분이 나오셔서 이 얘기 또 하셨습니다. 예. 어제. 유치원이 워낙 심한 그 지역의 토착 유권자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표가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에 눈치 보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이 다 똑같은 거죠. 예. 전국에 7천 몇 개나 되는 그걸 눈치 보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나서서 유치원 교육은 나라가 책임져 준다 해서 좀 비율을 지금은 75% 정도가 예. 민간이 하잖아요. 예. 지금 자영업 하듯이 예. 그거를 빨리 좀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많은 유치원 분들은 양심적으로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먹을 거를 굉장히 잘 해주신다고 그런 소문이 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을 그 어린 시절에는요. 저런 음식 잘못 먹으면 식습관이 잘못됩니다. 어머니들은 그렇게 신경 쓰여서 아이들 먹을 걸 신경 쓰는데 막상 유치원에서는 저런 먹거리가 나오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특히 사립유치원을 믿고 아이를 맡겨주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모든 회원들은 깊이 반성하면서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을 국가와 정치계 및 교육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어떤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이번 사태에는 맞지 않는 회계감사 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방금 한유총 명단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기 신문 기사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가계부만도 못한 유치원 회계장부다. 지금 동아일보가요. 비리 사립 유치원 5곳 5년치를 보니 이렇게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받는 해만 세부사항을 공개하고요. 다른 해엔 총액만 적어둔
적어갖고 돈 쓴 곳이 깜깜이랍니다. 그리고요. 국가회계 시스템 쓰는 국공립은 입출금 때 기재해 감시가 가능하지만 사립유치원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네요. 또 있습니다. 사립 4천여 곳 공시자료 검증에 한계가 있고요. 허위 작성에도 안 걸리면 그만이다. 이러면 뭐 그냥 넘어가는 거랍니다. 김철 교수님. 이 회계장부 관리 분명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국공립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입출금 할 때마다 이제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뭐 이제 사립유치원은 이게 이제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이제 이거 요번에 이제 적발된 유치원이나 이제 문제가 된 곳에서는 좀 이걸 이제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긴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꼭 시스템 또 이제 구비가 안 돼서만 생겨난 문제인가. 이게 지금 보니까는 나타난 비리들 보면은 뭐 급식 문제나 이런 걸 보면은 예. 이게 이제 지금 유치원 이런 이제 교육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사업을 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 자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또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회계 문제만도 아니고 이제 굉장히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교육 당국이 단순하게 회계장부 이 시스템 만들겠다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립유치원을 하시는 분들의 자질이나 자격 이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이 기사는요. 그동안 교육청이나 정부가 뭔가 알고 있었는데라는 느낌을 주게 하는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교육청이 인증한 안심유치원은 어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요. 37곳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9월입니다. 안심유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을 보내면 마음 푹 놓고 아이들을 맡겨도 됩니다라고 보증을 한 곳이거든요. 자, 그런데 좋습니다. 이런 안심유치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17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19개 구에 총 37곳의 학부모 안심유치원이 있다. 그 다음 대목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유아교육 혁신 방안 중 하나로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만한 유치원에 교육청이 인증을 부여하는 학부모 안심교육인증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시범 기간인데 그래서 서울 지역에 37곳을 선정했고요. 지난 9월에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광학 교수님. 그동안 당국과 교육청은 유치원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안심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유치원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알고 있었던 거고요. 예. 사실 감독이 안 됐었다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거예요. 지금 안심 유치원으로 지정된 곳이 전체 이제 유치원이 서울시에만 880개 있는데 거기서 37개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돌려 생각하면 나머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할 수 없는 유치원이 되는 그런데 겁니까? 그거를 이제 제도화해서 그거를 감시 감독하고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사실 관계 당국이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유치원들이 잘못한 거지만 그거를 방치한 뭐 정부 또 교육청 이건 뭐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여기서 핵심은 결국에 에듀파인에 입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그렇죠. 그 회계 관리 시스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건 어차피 항목별로 다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017년에 2월인가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유치원 같은 데에서 뭐 총파업이라든가 휴업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실력 행사를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교육청도 뭐 그거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선거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이익 집단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익 집단이라는 것이 자기 집단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밥그릇까지 진짜 부실화시키고 뭐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탐하는 걸로 전용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경환 변호사. 만약에 아이를 유치원 내지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럼 학부모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뭐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뭐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요청 가능하고 그 전에 뭐 기본적으로는
그건 개별적인 거고요. 예. 그거는 이제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청을 상대로 뭐 감시 감독에 대해서 어떤 그럼 교육청이 되나요? 예. 예.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해 달라라고 하는 청구도 가능하고요. 뭐 행정적인 조치도 가능하고 또 그 외 유치원을 상대로 직접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게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예. 전체적으로 해도 어쨌든 간에 예. 이 유치원 자체가 예. 사립 유치원이기 때문에 예. 사립 유치원은 간접적으로 통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직접적인 통제는 민사소송밖에 안 되는 건데 간접적인 통제는 이 돈이 예.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가는 돈이 예. 국가의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에 불과하거든요. 예. 지원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형사소송을 그러니까 그걸 횡령이라든지 예.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판례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네요. 무죄인 경우가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예. 이것은 그 유치원 쪽에서 인식하는 것은 이건 예. 자기들이 받는 원비를 국가가 대신 주는 것일 뿐이고 국가 받고 나서는 자기들 원비를 받은 걸 마음대로 쓴다라는 게 어떤 법리적으로는 그랬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이니까 지원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항목은 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실제로 그래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감사를 통해서 예. 돈이 측정이 사용되어지는가 예. 이거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어떤 그걸 보조금처럼 어떤 그 단순한 원비가 아니라 추가로 주는 어떤 돈 이런 그러니까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용처가 지정된 돈이 보조금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법적 형사적 처벌을 주게 한다든지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 이 구조는 뭐냐면 예. 전적으로 이 유치원에 대한 예. 애들 교육에 대한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지 예.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하에서 예. 계속적으로 사립학교에 예. 사립유치원에 국가와 동일한 어떤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어른이라면 본인이 먹는 것도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어른이 아닐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는 걸까요? 답답합니다. 자, 이번엔 북한 관련 기사로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면에서 다루고 있군요. 여기 있습니다. 한미 남북관계 속도 시각차 표출됐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요. 여기 사진들이 있습니다. 먼저 조윤재 주미 한국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기계적 같은 속도가 불가능하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리고 여기는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 그리고 조윤재 대사는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대사. 자, 주한 미국 대사는요. 남북대화, 비핵화 연계, 한미 목소리 일치해야 한다. 입장이 좀 다르네요. 여기 보면요. 또 여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한날 두 목소리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 남북 교류 가속화의 비핵화를 견인해야 된다. 반면에 미국, 과하면 북미 대화에 장애가 된다. 여기 또 있습니다. 제재 풀자는 한국, 선 비핵화 고수하는 미국, 대북 신뢰의 온도차가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 기사, 매일경제 기사도 있네요. 이런 가운데 여기 또 있습니다. 조태열 유엔 대사입니다. 우리 대사입니다. 남북도로 철도 공사 시작된 안보리 제재 위반 피할 길이 없다. 조윤재 미국 대사는 약간 결이 다른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문정부 외교 라인 내부에서도 약간 엇박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 있네요. 일단 이 문제는 김관학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확실히 우리와 미국의 이런 관계자들의 발언이 좀 결이 다릅니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운전하는데 속도를 좀 늦춰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상 운전대를 잡은 거는 평양 정상회담을 하면서 사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실질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 발짝 먼저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제재 국면을 유지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제재의 어떤 허물어지는 것을 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경고라든가 우리가 압박을. 운전대에 앉아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고 미국이 옆에 타고 있는데 너무 빠르다. 그렇죠. 속도를 좀 줄여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윤재 주미대사하고 이제 우리 지금 이 조태열 유엔 대사 얘기가 조금 다른 거는 조태열 대사 같은 경우는 유엔 제재 중심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
조윤재 대사 같은 경우는 한국의 역할, 그러니까 좀 더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 조윤재 대사, 조태열 대사 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엔 제재라는 것은 한국이 풀 수가 없어요.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 도로나 뭐 철도 사업 이것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뚫으려면 제재가 풀려야 되는데 그게 풀려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 그런 사업을 북한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유엔 제재가 있으니 유엔 제재를 풀려면 너희가 비핵화를 좀 더 빠른 속도로 해라. 이런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수동적으로 미국 뒤에만 있으면 진전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우리가 좀 끌고 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 알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 다른 입장이신 것 같은데. 뭐 약간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근데 되게 체적으로 비슷하긴 합니다. 근본적인 건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그리고 혹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비핵화와 평화협상 같이 간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또한 이야기하는 건 견인해낸다. 저는 견인하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견인해내야 되는데 그 견인의 속도와 정도가 어떤 거냐. 혹시나 그 견인의 속도와 정도가 너무 빨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 혹시나 비핵화 없이도 혹시 자기들이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잘못된 시준점을 주지 않는가. 북한이 약간 다른 판단.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속적으로 약간의 둑을 허무는 조치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도로나 철도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어쨌든 강한 경제 제재에서 조금은 둑을 허무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다 보면 혹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경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은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이 걱정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죠.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씩 이걸 둑을 터뜨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핵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더 한국이 속도를 조절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적어도 비핵화 없이는 경제 제재 완화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끔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미국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금 유럽 순방을 하고 있죠. 어제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했습니다. 그 얘기가 있네요. 여기 기사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성경 시편을 인용해서 한반도서 정의평화 입 맞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얘기하냐면 어제 교황청에서 특별 미사,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한 특별 미사가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연설을 좀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여기 보면은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바티칸 미사에 참석했고요. 교황청 국무원장이 집전을 이례적으로 했다. 그리고 한 이태리 정상회담도 가졌다. 이 얘기가 있고요. 또 옆에 기사 좀 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 안보 수뇌부 DMZ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현장에 총출동했다. 지금 이 사진 모습입니다. 지금 지뢰 제거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모습입니다. 임종석 서훈 국정원장, 정경두 국방장관 등 방문했습니다. 청와대는요, 남북 합의 이행 점검 그리고 군 격려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미사 참석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Nel nome del Padre, del Figlio e dello Spirito Francesco Kyowangnime Chukbogul Zonamnida Hambando Pyongwarul Wi에 기도합시다. 인류는 그동안 전쟁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김수혜 교수님. 바티칸의 특별 미사를 이제 한반도를 주제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를 했다는 건 분명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유럽은 어쨌든 이제 기독교 문명 세계죠. 그러니까 이제 중세처럼 이렇게 이제 그 교황청의 권세가 크다고 하지는 않아도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고 또 이제 그 교황청이 이제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하는 경우 불평등 문제라든지 지금 평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외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을 방문해갖고 저런 이제 미사 때 저는 연설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제 유럽 차원 내에서의 어떤 남북이 이제 관계 개선이라든지 비핵화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보였다고 보여지죠. 네. 아무튼 한반도의 평화 모두가 다 바라는 그런 목표인데요. 그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만 잘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그리고 조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신문에 실린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제목이 이렇군요. 산사나이들 도전 정신을 기리며 히말라야 김창호 원정대 시신으로 돌아온 5분의 분향소 모습입니다. 서울시립대 대강당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이 돼 있는데요. 지금 5분의 사진이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제가 한 분씩 이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요. 고 이재훈, 임일진, 김창호, 유영직, 정준모 대원입니다. 이번에 큰 변을 당했는데 어제 분향소가 마련이 됐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 분향소를 찾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예.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등반가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는 계셨습니다만 등반가가 어떤 상황에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등반가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죠. 예, 지금 히말라야들 예. 많이들 가긴 가는데 예. 다 세르파들이 많이 준비된 상태에서 그렇죠. 못만 가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아. 근데 저 김창호 저 예. 등반 대장은 예. 새로운 루트를 항상 개척했다는 그런 도전 정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예. 뭐 이미 이제 검증된 코스를 좀 안전하게 가는데 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물론 뭐 평가는 예. 받아야 되지만 또 무산소 등정으로 해서 예. 제대로 루트를 개척해서 예. 하나하나 꼽아서 올라갔다는 데서 예. 높은 평가를 받는 거죠. 지금 예. 등산도 사실 상당히 좀 상업화되고 이런 좀 비판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렇게 훌륭한 산악인이 갔다는 거는 뭐 예. 영화 히말라야에서도 저분이 상당히 그 역할을 좀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 그런 의미에서 예. 저 불굴의 도전 정신 저런 게 상당히 좀 우리 가슴속에 많이 남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해서 저희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동네 권력 맘카페. 맘카페. 무슨 뭐 어디 이렇게 차를 마시는 카페가 아니라요. 인터넷 공간상에 있는 맘카페를 말하죠. 동네 사람 잡네.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 맘카페에서 약간의 무슨 아동학대 의혹이 있었던 어린이집 교사 뭐 이렇게 비난하고 신상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면서 그 교사가 참담한 일을 당하는 뭐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제목이 또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직돼 소문 빨라. 허위 정보 마녀 사냥의 속수무책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네요. 여기 보면요. 규모 큰 곳 회원은 300만 명. 엄청나고요. 300만 명 회원을 갖고 있으면요. 대기업 광고 유치하는 곳도 있다. 지역 언론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교사, 식당 등 맘카페 공포증 비판글 올라오는지 매일 살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자, 윤영골 전 대표님. 예. 어머니들의 인터넷 공간상의 모임,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겠습니다. 정보 교환, 이런 게 긍정적인 기능도 있겠지만, 이런 부작용도 낳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맘카페가 회원들이 한 300만 많은 데는 많으니까 예. 그 지역에서 요새는 뭐 지역 선거라든지 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게 되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여기도 의식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도 그 다른 직장인들은 예. 남자들은 출퇴근 바빠서 잘 못 만나는데 예. 맘카페나 이런 아까도 얘기한 예. 유치원 그 원장들이나 맘카페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만나고 영향력이 크니까. 예. 근데 이 영향력이 좋은 대로 행사하면 되는데 예. 이게 나쁜 쪽으로 이렇게 행사가 되니까 문제죠. 지금도 맘카페가 하나 문제가 된 게 김포의 어린이집 교사가 그렇습니다. 곧 37살인데 곧 결혼을 앞두고 예. 그런 분인데 아이를 밀쳤다고 예. 뭐 다른 일로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았죠. 다른 일로 굉장히 억울해했대요. 그 아이가 이제 안아달라고 하는데 다른 일을 바빠서 잠깐 예, 예. 못 돌봐준 정도인데
밀쳐서 학대했다 이렇게 해서 맘카페에서 와글와글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맘카페 회원들이 좋은 쪽으로 몰리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마녀 사냥처럼 지역 여론을 주도하고 연락하는 지역 언론 역할을 하는데 그게 좀 나쁜 쪽으로 발전하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좀 좋은 쪽으로 좀 많이 되면 되는데 작년에도 왜 버스 기사가 왜 뭐 폭행 학대했다고 그래서 몇 번 버스 기사에서 그 인터넷 카페에서 그렇죠. 버스 기사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정식 동영상에 나와서 이제 해명이 됐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보화 사회, SNS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빠른 정보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 발생되는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여야 되는데 어떤 인터넷 상권의 이런 모임에서 빠른 정보 그리고 그 속도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해서 좀 소개해 지금 봤습니다. 맘카페에서 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뭐 어린이집 이런 그렇습니다. 백태를 아마 그 맘카페에서 논의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훨씬 더 측면에서는 순기능일 효과적이지 수 않을까.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순기능을 좀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호응을 받을 텐데 좀 뭔가 허위 또는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유포되는 그런 장면들은 부정적 시각을 낳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시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침의 매일 경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 좀 보죠. 경향신문입니다. 청와대 가기 전 몰래 변론. 우병우 10억 5천만 원 챙겼다. 몰래 변론으로 1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기사 내용이 있네요. 검찰 인맥을 활용해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대기업 등 의뢰인으로부터 10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17일 어제 밝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몰래 변론. 자, 그런데요.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이 몰래 변론 논란도 조금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쪽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청탁 못 밝힌 채 수사무마 10억 우병우 검찰 송치 부실 수사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수사무마 뭔가 누구한테 얘기해서 하겠다 했는데 막상 누구한테 청탁을 한 건지는 명확하지가 않다네요. 여기 있습니다. 10억여 원 받았다고 밝혔지만 정황은 뭐 마땅치가 않다. 이런 기사네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뭐 최재경 이름이 나옵니다. 최재경 만난 것밖에 없어. 당시 최재경 이사는 당시 인천지검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황이 좀 불투명한데 청탁으로 지금 검찰 송치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수사냐 이런 논란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경환 변호사.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일단.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정당한 변론 활동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정당한 변론 활동이게 되면 이게 범죄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정당한 변론 활동이 아니다라고 경찰이 판단하게 된 건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선임계도 내지 않고 실제로 활동도 하지 한 예가 없고 어떤 서면이 낸다든지 이런 게 없었던 건데 한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수사 단계에서는 재판과 달리 당연히 그 선임계를 꼭 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거 없이도 어떤 변론 활동이 가능한 것이 과거의 구조였는데요. 요즘에는 변호사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나중에 오해를 받기 싫어서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병우 전 수석은 이번에 아마 선임계를 안 내고 수석이 되기 전에 아마 그 변론 활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기사 관련해 박지라 아나운서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에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주요 기업들로부터 사건을 맡고 10억 5천만 원을 받아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 우 전 수석이 맡은 사건을 보면 총 3건입니다. 가천대 길병원 횡령 사건, 현대그룹 비선 실세 사건,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인데요. 우 전 수석은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에게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등의 약속을 한 후 해당 사건들에 대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사건을 의뢰했던 가천대 길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우전 수석을 언급했는데요. 우전 수석이 당시 최재경 신임 인천지검장과 친분이 두텁다고 했고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조건 계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의뢰인 진술과 사건 수임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해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모두 반려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반려된 게 일반적인 수사 과정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전 수석을 3차례 만나 조사했습니다. 선임계 미제출 사건을 중심으로 금품 수수 경위와 활동 내역 등을 교차로 검토했다고 합니다. 우전 수석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변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정당한 변호 활동을 한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전 수석은 법정에 출석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이규환 변호사. 아까 이제 전체적인 사건 개연 좀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다툼이 있겠습니다. 보니까 예. 우전 수석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변론 활동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이게 쟁점이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요? 쟁점 본인이 정당한 변론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입증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아마도 경찰이 저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다지 구체적으로 어떤 변론 활동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서면을 낸다든지 실제로 어떤 조사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조사의 과정 참여라든지 서면 제출이라든지 이런 거 없었고 아예 선임계도 제출 안 됐으니 조사 참여도 할 수도 없었겠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검찰에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뭐 선처 내지는 어떤 좀 조사를 철저하게 신경 좀 해달라. 써달라, 뭐 잘 봐달라 이런 주로 어떤 이런 접촉. 통화를 통해서 과거에 다 이렇게 뭐 어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좋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변론 활동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 외에 어떤 추가적으로 어떤 정상적인 변론 활동을 입증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무죄 가능성은 쉽지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아까 방금 뭐 한국일보 기사의 경우는 그래서 누구한테 과연 청탁을 한 것이냐 이게 불명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보통 누구한테라고 하는 것은 담당 검사 내지는 담당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라인 체계 이렇게 청탁을 하게 되거든요. 혹은 담당 검사를 아는 사람 혹은 지휘 체계를 아는 그런 검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어떤 간접적으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 과정을 못 밝혔다고 하는 것은 뭐 경찰의 어떤 수사 미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검찰에서도 이 수사 확대 자체가 어떤 검찰 전반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해 확대되는 것은 문제로 삼아서 검찰로 지금 넘어가게 되면 검찰이 추가 수사를 깊게 좀 할까요? 네, 지금 검찰청에서 출입 기록을 이제 얻어가려고 했더니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검찰이 지금 최근에 대법원 뭐 압수수색하고 수사 협조해달라 그랬을 때 대법원에서 굉장히 미진하게 또는 뭐 이렇게 부족하게 했던 거를 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검찰이 좀 더 이런 부분에서 비판을 모면하려면 수사 이제 출입 기록 같은 것들을 보여줘서 실질적으로 우병우 씨가 거길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게 항상 이게 자기네 식구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모릅니다만 일단 수사가 좀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있어서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전개될지. 자, 이번 다른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유튜브 100분간 글로벌 먹통 전 세계에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어제 유튜브 오전 시간에 유튜브에 접속하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먹통이었는데 장애 원인 규모엔 함구를 하는 걸까요? 아니 모르는 걸까요? 이유를 여기 보겠습니다. 한미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접속이 안 됐습니다. 자체 서버 문제인 듯 일부에서는 뭐 해킹 가능성도 거론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갑작스러운 장애였죠. 그리고 일부 유튜버는요. 다운된 시간 광고를 손해봤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김건학 교수님, 유튜브는 사실 요즘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 전달 그리고 뭐 유튜브 1인 TV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 많습니다. 어제 굉장히 혼란이 좀 입격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튜브는 뭐 거의 일상화가 돼가지고 학생들이나 또는 주부들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런 장면이고 거의 TV를 유튜브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침엔 매일 경제도 유튜브로 동시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예. 일종의 이제 뭐 어디서든 유비쿼터스가 되기 때문에 예. 유튜브의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막히게 된 장면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전 세계 일단의 어떤 스탑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구글이 운영하는데 뭐 엄청난 기업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술적인 한계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이게 듭니다. 이제 IT가 발달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벌어지는군요. 예, 이교환 변호사. 그런데 이런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무슨 뜻이냐면 버는 돈을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다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예. 실제로 이 건의 경우에도 유튜버의 잘못에 의해서 광고가 중단된다든지 혹시 혹은 그렇죠. 시청자가 못 피해가 받아든지 발생할 수 있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관할은 어디다 해야 되는 겁니까? 관할은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관할이 있는데요. 실제로 집행되는 대상이 즉 재산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집행을 위해서는 미국에 가서 본사가 있는 미국 가서 집행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 소송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은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집행력이 없다고 보니까 실제로 소송이 용이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가서 가는 소송.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런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다국적 기업이라서 이게 복잡하군요.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어디다 이거를 가서 호소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건강과 관련된 소식인데 한국 분들 건강이 아니라 다른 나라 분들 이 수명 건강 얘기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2040년 최장수 국가는 스페인이다. 미국 보건계량평가연구소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에 2040년 나라별 기대 수명을 추산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스페인이 1등인데요. 2040년에 기대 수명이 85.8세. 이거 평균입니다. 이렇게 기대 수명이. 자, 그럼 나머지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표가 있네요. 2위는 일본인데요. 85.7세. 0.1세 차이군요. 거의 같습니다. 그동안은 일본이 항상 1위를 지켰는데 스페인이 앞섰고요. 그 뒤가 싱가포르, 스위스, 포르투갈 등등 다 84세 이상씩 기록을 할 것으로 추산됐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장수 국가가 될까요? 스페인의 경우.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육류 적게 먹는 식습관 영향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육류 좋아하십니까? 아니 뭐 많이 먹긴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기대 수명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류를 적게 드셔야 한다고 그러네요. 네. 스페인 기대 수명이 뭐 85세, 5.8세. 2040. 대단히 높긴 한데 그 스페인이 여러 가지 식단 자체가 뭐 그 오일 있잖아요. 그 올리브 오일 이게 이렇게 좋다고 그래요. 또 채식 위주로 또 많이 하고 또 스페인이 또 햇빛이 또 좋은 것도 원인이 있지 않느냐. 스페인, 일본,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 장수국들이 보니까 햇볕 좋고 자연환경 좋고 비교적 좀 쾌적한 선진국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고기보다는 수산물 내지는 채소. 그렇죠.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오래 살다고 이제 좋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기대 수명이 82.3살이잖아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는 사람을 빼면은 다 90세 이상 살고 지금 한 30, 40대 나이들은 한 100살 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위험 여기에 이제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3대 리스크가 있잖아요. 3대 리스크.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냥 오래 살면 소용없잖아요. 그다음에 돈. 돈이 이제 문제예요. 우리나라 대기업 퇴직 연령이 47세, 48세래요. 전체 제조업체에 비하면 퇴직 나이가 51세, 52세고. 그럼 50세에 퇴직하면 100살 살면 50년을 퇴직 후에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 건강, 돈.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외로움이죠, 외로움. 이제 단독 세대주도 이제 25% 되잖아요. 혼자 사는 세대가 우리나라 전 가구 25%예요. 문제는 반려자가 먼저 떠나시고 반려자 먼저 떠나고 이제 오래오래 사는 그런 경우가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문제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극복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보람차게 살아야 되는데 왜 유럽 소설가가 쓴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 있잖아요. 100세 노인데도 요양원에서 도망쳐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벌릴 수 있는 게 이 장수 사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오래만 산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지금 윤영걸 전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동아일보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당 출신 장관 최소 4명 모시려 했는데 어제 이낙연 총리가 어제 새벽이죠.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 가지 얘기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협치내각, 얼마 전에 협치내각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당사자, 소속당과 협의했지만 거절을 당해서 구성을 하지 못했다. 이런 뒷얘기도 좀 밝혀졌고요.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는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잘한 점, 못한 점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면 몇 점이나 될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65점을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자, 김주혜 교수님. 김주혜 교수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지금 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낙연 총리는 65점을 줬어요. 65점 받으면 재수강해야 되는데. 아, 재수강입니까? 네, 대체적으로 다 재수강합니다. 근데 예, 저는 좀 뭐 아무래도 이제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좀 이 세간의 평가보다는 좀 낮게 조금 겸손하게 점수를 준 겁니까? 네, 한 75점에서 80점까지는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재수강은 아니고. 예, 뭐 물론 이제 80점 받아도 요새는 다 재수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저는 뭐 그래서 한 뭐 75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75점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게 무엇보다 뭐 남북 관계 문제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여러 좀 이제 시민사회의 이제 좀 동의 속에서 뭔가 일을 좀 추진하려고 했던 그간의 정권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던 것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실현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또 그 접근에 있어서 방식에 있어서 좀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협치를 좀 내세워서 뭔가 좀 새로운 방식의 정부 운영이라고 하는 걸 계속 이제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이낙연 총리가 말한 대로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시네요. 자, 이번에는 한국당 얘기가 또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나 입당 요청을 했다. 여기 기사가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황교안 전 총리 보수 재건에 공감을 했지만 입당 요청에 확답은 안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병준 위원장 오늘은요 원희룡 제주지사와 회동할 예정이다. 어제 이 얘기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원희룡 지사 측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 특정 정당에 입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도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해서 먼저 약간의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니까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무튼 김병준 위원장 오늘 원희룡 지사와 회동을 해서 이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는 내용 있고요. 요거도 하나 마저 보죠. 역시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2명이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박근혜 문제 끝장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제안을 했고요. 김병준 위원장도 수용 의사를 비쳤다. 이 내용입니다. 일단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황교안 전 총리의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끝장 토론에서 이번에 아주 정리를 좀 해보자. 자,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고민이 묻어나는 두 가지 기사가 아닌가 합니다. 김관욱 교수님. 쇄신을 해야 되는데 쇄신이 지금 안 되니까 통합을 통해서 출로를 찾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은 문제 본질을 읽고 있거든요. 거기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문제점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보수 대연합, 대통합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도 가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 통합이 될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제주지사도 얘기했지만 제주지사가 실질적으로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복당을 한다. 그러면 도민들의 어떤 그러네요. 뭐 지지하는 바에 유권자들은 반하는 일단 무소속인 걸 알고 그렇죠. 선택을 한 건데. 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제주지사는 그런 거를 이제 바꿀 가능성이 예. 없는 것이고요. 끝장 토론이라는 것도 예. 지금 사실 간신히 미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 친박과 비박이 묶여놨는데 예. 끝장 토론하면 결국엔 그 상처가 벌어질 가능성이 그러면 아예 상처를 좀 벌려놓고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자 이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그냥 그냥 쪼개져서 쪼개지고 요번에 이제 태극기 부대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 그거는 이미 2월 달에 어떤 대회전이죠. 우리가 전대를 예. 대비하는 비박과 친박의 어떤 예. 대결이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저는 뭐 갈등과 분열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이구환 변호사.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내용으로 끝장 토론을 할까요? 진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드디어 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때가 됐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 통합과 청산이라고 하는 예. 통합과 쇄신이라고 하는 어떻게 예. 보면 약간 모순적인 것을 예. 동시에 이뤄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과정인데 예. 그동안의 과정이 통합의 과정에 우선순위를 뒀다면 예. 이제는 쇄신의 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쇄신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 쇄신만 했던 경우에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결국 보수의 자밀로 가기 때문에 두 개의 모순된 것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쇄신의 과정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도 정리를 해서 어쨌든지 간에 약간의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수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즉 국민의 높이에 맞추지 못하면은 전체적으로 괴멸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과정에서 아까 약간의 출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친박, 이른바 친박성의 의원들이 아예 떨어져 나가버리는 자칫 약간이 아니라 큰 출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예. 못 드리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이 지도부가 예. 내지는 현재 우리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가 예. 어쨌든 통합은 하는 방향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청산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공감대 속에서 자기 희생이 바탕이 된다면 지금 책임져야 될 일부 사람들의 어떤 자기 희생이 인정이 된다면 그 속에서 어떤 통합과 쇄신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진짜 끝장 토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주제로 끝장 토론을 한국당에서 벌어질지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 특혜 채용 의혹 파장. 야당에서는 고용세습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당 국정조사해야 된다. 자, 서울시 감사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사 책임자 부인 108명 명단에서 누락됐다.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 의혹 추가 폭로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공사 측, 이 문제가 되는 서울교통공사 측의 설명 의혹이 좀 있네요. 이제 문제가 된 108명에 관한 얘기인데요. 34명은 구의역 사고 전 전환한 것이고 74명도 제한 경쟁 공개 채용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국당 서울교통공사 일자리 민노총 먹잇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비슷한 내용 돼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몽 담았던 2명은 관련 자격증 없이 정규직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문정부, 박원순 시장, 민주노총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윤영골 전 대표님. 예. 사실 여론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가족, 친인척들이 이미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그분과 어떤 연계가 돼서 거기에 취직한 거 아니냐. 그 정규직 전환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구의역에 왜 스크린도 예. 수리하던 그 계약직 청년이 예. 하여튼 비운의 그 죽음을 막고서 예. 이 정규 계약직 얘기가 계속 나온 그렇죠. 거거든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예. 기존의 직원들의 친인척들, 가족들이 고용 세습이 됐으니까 예. 이건 구의역 피해를 핑계로 해서 자기는 입속을 채운 거죠. 거기 또 민노총이나 이런 데까지 또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현 우리나라가 지금 왜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발표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다른 거는 전반적으로 높은데 제일
끝머리가 노동개혁 문제가 노동 문제거든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동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 밖에 있는 청년들은 길거리에서 다 놀고 있는데 예.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끼리 이렇게 잔치하는 내부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가 이 가장 심각한 거를 이게 좀 보여줬다. 제가 보기엔 권력형 비리라고 야당이 주장하는데 예. 권력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예. 내가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연임하면서 예. 제대로 좀 개혁도 좀 하고 예. 해야 되는데 예. 너무 대권 쪽을 좀 쳐다보니까 예. 너무 이 산하 기관 쪽에 좀 타협하고 수용하고 너무 전 저자세로 예. 굴복하고 하다 예. 보니까 여기까지 좀 흘러온 거 아닌가. 저는 메르스 사태 때는 박원순 시장이 앞장서서 하더니만 이런 거는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서울시장, 사장 이런 분들이 더 책임이 좀 크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사실 청년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사실 공공기관의 이런 채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이럴 때도 굉장히 신중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그 공정성을 좀 의심받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저희가 좀 소개했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월 20만 원 수당 지급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 명분은 이렇습니다. 도서 구입, 온라인 학습비 등 명목,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확대 고려한다. 최대 1만 2천 명까지 늘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공교육 가치를 훼손하고 혹시라도 돈이 엉뚱한 데 쓰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네요. 자, 김수혜 교수님.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달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지금 이게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 이제 학교 밖에 있으면서도 좀 교육청이 이제 만들어 놓은 여러 그 교육 과정들을 이수를 하면 좀 학업을 좀 학업에 준하는 활동을 좀 해라.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졸업한 것 학력을 이제 인정해 주는 그런 이제 그 정책을 쓰려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어떤 그 교육 과정들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겠다 싶은 그런 이제 비용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뭐 기사에서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그 돈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 확인은 안 하겠다 교육청이. 그러니까 알아서 써라.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예전에 저 성남시 청년수당 때도 청년수당 주니까는 치맥집 뭐 저기 뭐 먹는 거 아니냐 뭐 치맥이나. 엉뚱한 데로 간다.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지금 이게 좀 선글라스 끼고 좀 의혹의 눈초리로만 자꾸 이제 쳐다보는 이게 이제 뭐 우리 사회적 분위기이기도 하니까 여기도 이제 우려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뭐 그 주변에 이제 그런 돈이 들어가고 뭐하고 한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꼭 교육청에서 서류로 뭐 지금 좀 대학도 지금 우리 문화처럼 그렇습니다. 뭐 결석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사망 진단서 떼갖고 자기 결석 이거 확인해 달라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자꾸 접근 속에서 쳐다보는 문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이제 돈 주면 그 주변에서 그걸 제대로 쓰는지 아닌지 다 그 관계 속에서 또 확인이 되는 거죠. 그 서류나 이런 확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믿고 시도해 보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이제 잘 정착이 되면 성공돼서 계속 가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결국 뭐 역시 뭐 허투게 썼다라고 하면 또 이제 굉장히 우려가 있는 그런 문제겠죠. 이규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도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가장 근본적으로는 공교육, 제도교육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가능하면 제도권 내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노력 없이 비록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주는 것은 오히려 제도권 밖을 선호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장치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일단 우선적으로 공교육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선행돼야 된다. 일단 공교육의 그 학생들을 다시 학교 안으로 좀 끌어들이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난민 관련 문제가 어제 이제 결과가 좀 발표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주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가 됐습니다. 난민 인정은 0, 한 명도 안 됐습니다. 출입국정 심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이분들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분들은 1년간 머무른 뒤 연장할 수도 있고요. 다른 지역,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무트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일단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좀 있군요. 여기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인권단체 난민 인정 0, 졸속 심사다. 이거 왜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반대단체는요. 난민 반대단체는요. 가짜 난민을 사실상 수용한 거다. 정부 규탄한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가락 교수님. 네. 당국이 결정을 했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예견됐던 거예요. 예. 이미 이제 그 난민 신청의 그 과정 속에서 반대의 단체와 이제 찬성 인권 단체들의 어떤 시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예.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른 입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난민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는 조금 뭐 예상 그러네요. 밖이에요. 거의 400명 가까운 인원인데 그렇죠. 한 명도 난민 인정이 안 됐어요. 예멘이라는 게 이제 내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난민의 성격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지금의 보면은 국내 정서상 국민의 예. 어떤 정서가 예. 반난민 기류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한 거 아닌가. 좀 당국이 절충점을 어정쩡하게 그렇죠. 결정한 거 그래서 뭐 아닙니까?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이상한 형태로 해서 예. 이제 검증을 하고 인도적 1년 체류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인권 국가로 이제 가는 마당에 있다 그러면 예. 조금 원칙을 세우고 처음부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한 달 동안에 막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이 아니고 좀 더 길게 잡더라도 원칙을 세워서 난민이면 난민 아니면 아닌 걸로 이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시간이 바빠서 저희가 좀 속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사, 좀 이 기사도 좀 심각해 보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 언론인이 터키에서 암살됐다는 의혹, 사망했는데 암살됐다는 의혹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입니다. 카슈쿠지, 사우디 반체제 언론입니다. 카슈쿠지 파문 확산, 손가락 절단 고문 후 참수. 지금 이게 터키 현지 언론이 보도를 한 겁니다. 약간 폭로를 한 보도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그 언론이 이렇게 숨졌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법의학자가 음악 들으며 시신을 훼손했다. 그런데요,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무죄 입증 전 유죄, 난 싫다. 미국은 입장은 처음에는 그렇게 발끈하던 미국이 인권 문제라면서 발끈하던 미국이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기사에 이유가 있네요. 카슈쿠지 살해 의혹, 섣부른 단정 안 돼. 트럼프, 사우디 정부 편들기로 선회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란 제재 앞두고 사우디의 협조가 필요했다는 상황. 그리고 무기 최대 구매국인 사우디를 의식한 거. 이 또 돈 문제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지난 5월 사우디를 방문해 1,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게 이유가 아닌가 지금 미국 언론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매일경제의 기자 칼럼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돈과 바꾼 인권, 미국과 사우디의 결탁.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왕실을 옹호하는 이유는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된다. 지난해 5월 미국과 아까 말한 1,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4조 원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요. 사우디 로비스트들이요. 미국에 가면요. 트럼프 호텔을 그렇게 자주 이용한답니다. 이런 게 다 연관이 됐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바뀐 것이. 김건학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사실은 최근에는 미국과 사우디가 안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시리아 내전이 벌어졌고 거기에 순위파였던 이제 사우디가 이런 내전의 반군 지원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사실 사우디 국내 정치죠. 그러니까 국내 반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 기자인데 이 반정부 기자가 이제 위협이 되니까 터키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서 이제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황태자 측근들이 상당히 혐의를 갖는. 그러니까 왕실이 개입됐다는 그렇죠. 왕실이 개입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직접 전화도 하고 결국엔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돈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아직 무죄 추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비호하는 입장으로 전환이 된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발끈했었는데. 그렇죠.
이런 또 돈 문제가 개입이 돼서 이런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또 낳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계속 지금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텐데요. 제목만 좀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카풀 갈등, 카카오톡의 승차 공유 서비스인데요. 택시업계 이에 반발하면서 오늘 수도권 운행 중단하겠다. 그래서 오늘 택시 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오늘 전국이 쌀쌀하고 곳곳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